아직은 이제 빠져 있는 게 정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거 임대료 10만 원 낮추잖아요. 그럼 몇십억 단위로 건물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맨하탄이나 이런 데들이 공실률이 다 4~5배 올랐고 한 뭐 도시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비상 계획들을 짜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위기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국채 이 손실이잖아요. 평가 손실. 지금 이것을 장부상으로는 아직 평가가 안 됐는데 이걸 장부상으로 현실화했을 때는 전부 은행들이 다 적자 상태로 빠질 것이다. 이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꾸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이제 안 팔게끔 유도를 하는 건데,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위기 트리거가 있다. 그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머스크도 경고한 상업용 부동산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국채를 잘 막는다 하더라도 이게 여기서 터지면 또 이게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흐름을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진짜 천재죠. 이분이 그냥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기업만 잘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천재들이 왜 볼수록 자기 것만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금융시장도 진짜 잘 봅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주가가 가장 비쌌을 때 자기의 테슬라 주식을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팔았을 때 많은 그 금융 진짜 전문가들은 경고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나보다 똑똑하다. 심지어 이제 되게 유명한 분들이 금융 전문가들도 나보다 똑똑하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팔았으니까 이제 꼭지다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금융 전문가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일론 머스크가 판다. 그러면 이게 금융시장 전체적으로는 꼭지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는데 이런 진짜 천재적인 이런 일론 머스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경고한 다른 이 금융시장 보고서, 이 다른 회사 거를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소개를 한 내용을 보면 정말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게 앞으로 5년 동안 2조 5천억 달러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 만기가 도래할 거다. 근데 이게 역사상 그 어떤 미국의 5년보다도 많은 규모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금리가 2배 이상 올라서 문제점은 이게 만기가 돌아왔을 때 이거 롤오버, 즉 만기를 연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점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에서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여러분들 미국 사람이라 생각하고 요게 이제 부동산 하나가 1,000만 달러짜리 부동산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올 연말 되면 아마 좀 더 떨어질 겁니다. 연말 돼서 이제 만기가 돌아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걸 롤오버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건 상업용 부동산 회사들이 그동안 돈 많이 벌어둔 곳이라면 큰 문제 안 될 거예요. 뭐 제가 보기에는 롤오버 할 수 있는 회사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1,000만 달러짜리가 700만 달러짜리가 됐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만기가 딱 되면 은행이 딱 가는 거죠. 야, 지금 보니까 금융시장이 너무 불안해. 너 이거 700만 달러밖에 안 되네? 그러면 내가 지금 너한테 네가 돈을 갚을 줄 알고 나는 1,000만 달러 이게 부동산인 줄 알고 900만 달러를 빌려줬는데 너 이제 700만 달러밖에 안 돼. 200만 달러나 내가 더 많이 빌려줬네. 너 요거 네가 만약에 400만 달러 갚으면 만기 연장 다른 거 롤오버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만기 연장 부분에서 이게 담보가액이 안 됐을 때 문제는 빚 상환, 빚 독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이 보고서 요걸 인용했을 때 야 진짜 소름 돋는다. 이 사람은 정말 금융시장 전문가라 해도 손색이 없구나.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점은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위험 기피적으로 나설 것이고 그다음 규제도 강화된 상태에서 만약에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어떻게든 돈을 좀 덜 빌려주려고 하는 현상하고 딱 맞물려 버리면 이게 올 연말 내년 상반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 지금 어느 정도나 빠져 있길래 이런 걱정을 할까 이런 의문도 좀 생기기는 해요. 아직은 이제 빠져 있는 게 정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이 가격이 초반에 안 빠지기 때문에 우리한테 착시 현상을 줍니다. 지금 가격 떨어진 그 지표를 보면 뭐 도시별로 좀 다른데 한 5% 될거나 말거나 뭐 도시별로 달라요. 근데 왜 이거 갖고 이렇게 걱정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에이 뭐 가격 오를 때 보니까 10% 20%씩 오르던데 고작 5%인데 옛날 가격으로 돌아가려면 멀었어.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꼬마 빌딩 인기였기 때문에 뭐 임대업 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집 근처가 사실은 이제 관광지로 좀 유명한 곳이라서 이제 좀 중국인 분들이 많이 오시던 곳이었어요. 이제 음식점도 많고 트렌디한 음식점 많고 막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 공실률이 얼마나 높냐? 내 집 걸로 한 집이 아직도 비어 있어요. 코로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야?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임대료가 좀 빠지기 시작하고 아니면 또 자영업자분들이 옛날만큼 장사하기 힘드니까 이 아무래도 자꾸만 이제 임대료 못 견디겠다. 그렇죠. 뭐 방 뺄래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춰줍니까? 그러니까 임대료 절대 안 낮춰주거든요. 초반에는. 왜냐하면 이게 임대료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원에서 예를 들어 10만 원 낮춰서 90만 원 하면 10만 원 낮춰주는 게 아니고요. 잘못해서 그 사람 하나 낮춰주면 이게 건물의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요거 임대료 10만 원 낮추잖아요. 그럼 몇십억 단위로 건물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치, 기준이 돼 버리니까. 네, 기준이 되니까. 그럼 옆에 있는 다른 업체들, 아니 우리 자영업자들이 왜 저기 10만 원 낮춰줬냐? 다 같이 낮추겠죠? 다 같이 낮추고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임대료 수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건물 가격이 형성되는데 그러냐도 지금 가뜩이나 고금리라서 뭐하러 임대하냐? 차라리 그냥 은행에다 예금 맡기지.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는데 거기까지 이것까지 겹치면 건물 가격이 갑자기 반토막 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임대료 낮춰주지도 않고 건물 가격도 초반엔 떨어지지 않고 요 묘한 상태가 됩니다. 임대료가 안 낮았어요. 긴장감 있게. 네, 긴장감 있게. 지금 현재는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이 긴장감 있게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은 요게 오래 못 견뎌요. 결국은 문제가 되고 가격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을 보시면 안 되고 공실률을 봐야 되는데 지금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들 공실률이 한 4~5%에서 25%로 올라갔어요. 엄청나네요. 이게 초안 단계에서 이제 맨하탄이나 이런 데들이 공실률이 다 4~5배 올랐고 한 뭐 도시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요거 벌써 지지난 데이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엄청난 부담을 상업용 부동산이 갖고 있다. 근데 이게 가격에 덜 반영됐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 일론 머스크가 이 지표를 다 볼 줄 아는 사람이 걱정을 벌써 하는 거다. 더군다나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예고돼 있는 거는 경기 침체. 그럼 앞으로 더 좋아질 게 아니라 더 나빠질 환경들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그 수치는 점점 공실률이라든가 왜냐면 사업이 안 되는데 창업을 할 사람이나 아니면은 하던 사람도 줄이거나 폐업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테니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물가 부분인데 경기 침체 없이 물가가 잡힐 거라는 건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이 지폐 돈, 요 피앗머니 이렇게 돈을 막 찍어내는 이 시대에 와서 결코 요 시대에 물가를 잡을 때 경기 침체 없이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매번 이번은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 이거 항상 거짓말로 끝났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에는 경기 침체 없이도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를 못 잡고 다시 한번 튈 거냐. 대신 경기 침체는 마일드하게 갈 수도 있겠죠. 아니 거의 없거나. 또는 경기 침체가 오고 여기다 심지어 이제 물가도 하락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가장 나쁜 건 경기 침체가 왔는데 유가가 튀면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총 세 가지네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정말 생각하기 싫은데. 그게 최악이죠. 네, 최악이죠. 최근에 유가 때문에 그게 걱정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 올까봐. 근데 일단은 저는 물가를 잡으려는 연준의 노력이 있는 한 경기 침체가 동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결국은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타격을 받게 되고 또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가장 지금 공실률이 높은 건 뭐냐면 오피스인데 이게 무슨 타격을 받은 거냐면 코로나19 때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선 재택근무를 정말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한국은 재택근무 하다가 다 포기했죠. 그리고 또 뭐 우리는 좀 돌아다니만 했으니까. 근데 미국은 정말 아예 그냥 통제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업들이 그냥 포기하고 그래 재택근무해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런 재택근무를 한번 했는데 미국은 이게 업무 성과로 평가를 하니까 이게 또 좀 맞아요. 그러다 보니 재택근무가 늘어난 상태에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까지만 상업용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공실이 좀 코로나 때 나더라도 야 너희들이 설마 사무실이 필요하겠지 돌아오겠지 그랬는데 안 돌아오고 그냥 재택으로 간 거죠. 또 하나는 경기가 나빠지니까 그렇게 재택하면서 축소한 사무실을 못 늘려요. 아유 기업도 안 좋아.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매출도 안 나오는데
양 축소한 대로 가자. 이런 데도 있고 또 심지어 경제가 지금 이제 악화되면서 먼저 타격을 받은 이제 실리콘밸리는 먼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실리콘밸리에서 좀 떨어진 곳 산타클라라 이런 데로 옮겨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로 옮겨가면서 실리콘밸리 특히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가 먼저 비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미국의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 이게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사람들이 이 오피스로 출근을 해서 외식을 해야 왜냐하면 점심 같은 거 사 먹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저녁 회식도 그래야 하잖아요. 재택근무만 뭐 안 먹거든요. 그러니 지금 현재 상황은 상업용 부동산 입장에서는 올 연말이 와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지금 참 그 긴장감이 도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제가 좀 현실적으로 와닿는 게 저도 여의도에 사무실 얻을 때 보니까 이 가격대를 안게 드리려고 이 건물주들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3개월 월세 안 내게 해줄게. 맞습니다. 대신 안 깎아. 네. 이제까지 내던 대로 내. 대신 3개월 월세 공짜 해줄게. 네.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게 무너지는 순간 이게 무서운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버티는 이유가 월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런 정도인데 지금 건물 가격은 뭐 몇십억이 날아간다, 몇 억이 날아간다. 그러면 끝까지 버텨오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 버티느냐?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없을 때까지. 즉 내가 돈을 빌려서 이걸 계속 메꿔 나갈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근데 금융 시스템에서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용경색이나 돈맥 경화가 일어났을 때가 사실상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건물주들은 진짜 끝까지 버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돈맥 경화가 생겨서 못 버틸 때 보통 포기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돈맥 경화가 일어나서 못 버텨요.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 경제학적인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자, 어떤 건물 이게 사람들이 그 시점에 항상 보면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동시에 이 건물을 던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뭐냐면 한 진짜 마지막까지 버티는데 버틸 수 있는 그 한계가 대체로 사람들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 갚아 이래 버리면 그때부터 무너지는데 그쵸. 전체 건물의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가 건물을 던져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매물로 나오겠죠. 또는 이제 최악의 경우 경매로 나올 겁니다. 은행들이 야, 너 돈이 없어? 그럼 너 경매 이렇게 되죠. 그럼 경매 물건이나 아니면 이제 매물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악순환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물건이 갑자기 한 뭐 1%만 나와도 무슨 1% 나오지 않아 0.1%만 나와도 이게 그 다음부터는 투매가 되니까 가격이 더 내려가잖아요. 자, 그러면 롤오버가 그 다음에 롤오버가 들어와요. 그래서 은행 만기가 돌아왔어요. 이제 처음에는 건물 가격이 10% 떨어졌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10% 떨어졌다고 건물을 던지기 시작한 다음에 다시 일시적으로 던지고 그 다음에 건물 가격이 20% 떨어지고 30% 떨어지고 40%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은행들은 점점 더 많은 빚독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 가격 하락과 빚독촉이 점점 더 악순환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그래서 음의 되먹임.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때는 거꾸로 집값이 올라가니까 야, 우리가 더 빌려줄게 하면서 양의 되먹임이 일어나서 최근에 집값이 더 많이 올랐죠. 왜? 은행들이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빌려줘야 그 은행들이 몸집을 키우니까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반대로 신용경색 상황에서는 거꾸로 이게 역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꺼번에 투매하는 현상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미국이 진짜 국력을 기울여서 막아야 돼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국채 시장의 몇 배나 큽니다. 몇 배. 정확하게는 전체 미국의 채권 시장보다 미국의 전체 부동산 시장이 몇 배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돈 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시장이 막아지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주의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국채로 인한 어떤 이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미국 정부가 그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는데 과연 이것도 그렇게 연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쏟을 각오나 아니면 여력이 되느냐. 근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사실 연준 그 옐런 의장도 사실 저 재무부 장관도 뻥쳤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평가잖아요. 다 해결해 줄 것처럼 했지만 해결할 돈이 없네. 뭐 이런 거 나중에 네. 봤더니 규모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국채가 만약에 일시에 문제가 생겨도 이걸 해결할 만큼의 미국의 여력은 없습니다. 그만큼 국채 시장도 이미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상업용 부동산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에서 이 시스템적 위기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보기에는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2분기, 3분기밖에 없어요. 뭐 잘못하면 3분기도 안 돼요. 이게 좀 악화되면. 그러니까 2분기에 지금 뭐 조금 금융시장에 여유 생겼다고 미국이 놀면
우리가 유탄을 맞는데 제발 미국이 잘해주길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잘해주길 바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지금 분포를 보니까 그 중소은행들이 이 부동산 대출의 한 43%를 가지고 있다.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이 국채 때문에 위험해진 이걸 간신히 막고 있는데 요게 또 트리거가 돼버리면 진짜 답이 없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이제 저번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황당할 정도로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 점포수 6,000개, 미국은 아예 은행 숫자가 5,000개에 가까우니 야 이건 정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근데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워낙에 주별로 지방자치가 철저하게 유지되다 보니까 이 과거에 이 미국 건국 초기에는 지역마다 달러와 화폐를 다 다른 걸 썼어요. 그 은행들이 발행한 걸 따로 쓰고 지방자치가 얼마나 철저하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연준 세워지는 걸 계속 방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세기 초반에야 제대로 된 연준이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건데 이게 워낙 지방자치의 전통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 냅둬요 이렇게 정말 강해요. 그래서 우리 건드리지 말라니까. 그래서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뭐랄까 첨단 금융 기법하고 굉장히 다르고요. 그야말로 이제 뭐 돈 들어오면 이 돈 갖고 그냥 가장 편한데 투자를 해온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니 미국에 그렇게 은행들도 많고 예를 들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시티은행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왜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데다가 예금을 하지? 아니 이거 이렇게 위험하다 그러면 다 옮기면 되잖아. 근데 안 옮기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옮겼다고는 하는데 사실 전체 예금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양이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미국에 이제 스탠퍼드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바로 옆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실리콘밸리 은행까지 걸어서 한 10분이면 갔습니다. 걸어서 그 본점까지. 근데 이제 저도 실리콘밸리 은행을 예금을 할까? 저 바로 옆에 본점이 있는데 저기 갈까?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할까? 그러다가 그때만 해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아픈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구제금융까지 받고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했습니다. 근데 금리 차이가 진짜 엄청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소위 저축은행과 우리 1금융권과의 차이처럼. 네, 그래서 미국은 뭐 세이빙 어카운트라 그래서 뭐 좀 더 금리를 쳐주는 그런 계좌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체이스 맨하탄 이런 은행들이 체이스 같은 곳이 금리가 기껏해야 뭐 0.1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연리. 근데 이쪽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번에 파산하기 직전에 한 2.4%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러면 망할지도 모르는 저런 은행에 이렇게 예금을 많이 하느냐, 심지어 25만 달러 이상 해갖고 이렇게 사단을 만드느냐, 금리가 높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문제가 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은행에 대해서, 지방 중소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구조가 사실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위기 때마다 사실은 좀 불안하게 만듭니다. 옛날에 1980년대에도 이 세이빙 앤 론이라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 저축 대부조합이라는 사태가 일어났었고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 은행이 생각보다 취약했고 이번에도 또 역시 세 번째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은행 시스템이 생각보다 튼튼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것으로 인한 어떤 금융위기의 어떤 가능성, 이것으로 인한 우리의 또 피해, 이게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사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남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정부가 사실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계속 좀 연장, 좀 막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지금 올해 뭐 많이 몰려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보세요. 미국은 그럼 주거용 부동산은 문제 없는 거예요? 왜 상업용 부동산만 갖고 이렇게 난리지? 여기에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 고정금리로 장기로 돈을 빌려서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 10년 만기, 뭐 길게 30년 만기 고정금리로 이렇게 집을 사놨으니까 지금 당장 가계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또 이게 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금융회사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금리가 올라갔는데 고객들한테는 금리를 높여받을 수 없으면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은 미국의 중소은행이 또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순서를 보면 상업용 부동산이 먼저 타격을 받았고 주거용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그렇죠. 상업용은 왜 그러냐?
사실상 뭐 변동금리거나 뭐 이게 사업자들한테 뭐 상업용 부동산 하는데 뭐 모기지처럼 30년 동안 고정금리 이런 거 미국에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변동금리고 빨리빨리 적용을 받고 또 심지어 롤오버 과정에서는 막 금리가 더 튀어오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업용이 먼저 터진 건데, 자 그럼 한국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은행 가면 고정금리 하고 싶어도 과거에 이렇게 고정금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보통 은행에서 에이 그 고정금리 하지 마시고 변동금리 하세요.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네, 그냥 대출 받을 많이 때는 해요. 뭔가 신세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 하라는 대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맞습니다. 사실 요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제도상으론 그런데도 뭔가 은근슬쩍 내가 변동금리 해주길 바라는 듯한 묘한 말들이 나오잖아요. 잠깐만 안 그랬습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튼 그 때만 빼놓으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어쨌든 아무리 금융당국이 노력을 했다지만 변동금리의 비중이 미국보다는 정말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죠. 먼저 이 변동금리로 금리가 오를 때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아는 정책당국에서 정말 강제로, 뭐 거의 강제죠. 강제로 금리를 끌어내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시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금융시장 얘기할 때도 이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물 밑에서 막 무너질 수가 있다. 이게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뭐가 문제냐면 정부에서 강제로 금리를 끌어내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은행들은 금리가 낮잖아요. 그러면 고객들 입장에선 금리 더 주는 저기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조달할 때 은행들이 쉽지가 않아요. 자금이 충분하지 않게 되고 언젠가 어느 시점에선가, 지금은 아직은 자금이 풍부한데 어느 이제 임기점을 딱 넘어서서 돈맥 경화가 딱 일어났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먼저. 그러면 은행 금리는 지금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면 사람들이 은행을 그렇게 좋아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돈맥 경화가 나타나면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반전시키거든요. 자, 이럴 때 은행들 입장에서는 예금이 충분치 않으면 조달 금리가 다른 방식으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다시 대출 금리를 더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틀어 막았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두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 틀어 막았을 때 미국만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당국도 야 이거 틀어 막으니까 좀 이렇게 괜찮아 보이네 아직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위기들을 비상계획을 좀 짜서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나마 있다면 2분기, 좀 길게 본 3분기인데 2분기를 놓고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비상계획들을 짜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